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말론자 단독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2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이 뉴턴이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이 지구가 종말하는 그 시점을 예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몇 년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2132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2132년이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 가봐야 알아. 근데 아무튼 그때 멸망한다. 제가 봤을 때 오늘날의 이 환경 오염 상태, 그리고 인간들 정신 상태 오염 상태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32년까지도 후하게 준 거야, 뉴턴이. 내가 봤을 때 2100년 전에 지구 멸망합니다. 아무튼 자, 이런 얘기 하려고 핀 거 아니니까, 책 핀 거 아니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2부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여러분들 이미 이제 1부에서 쭉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루소가 생물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류학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성 없게 그냥 자기 뇌피셜로 약간 인간이 어디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됐고 자연인간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막 이런 논리를 펼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이 그런 느낌 받으신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루소가 밑밥 깔고 시작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토지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땅이다 하고 선언할 생각을 가졌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은 시민사회의 진정한 창립자였다. 그 말뚝을 뽑아버리거나 조랑을 메우면서 그런 사기꾼의 말은 듣지 마시오. 이 땅에서 나는 온갖 곡식과 과일들을 모두 많이 내 것이며 대지는 어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인생 망합니다 하고 동포들을 향해 외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참상과 공포로부터 인류를 구제해 주었을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사회적인 불평등 기원이 뭐다? 결국 사유재산 제도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그죠? 되게 인용이 많이 된 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무렵에 이미 사태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유의 관념은 순차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었던 그 이전의 많은 관념에 의존해 있으며 인간의 정신 속에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릴레이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야. 이미 늦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자연 상태의 이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에까지는 상당한 진보가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다? 다양한 생활 기술을 획득하고 많은 지식을 축적하여 그것을 시대에서 시대로 전달하고 증가시켜 와야만 했다. 그러므로 다시 새롭게 고찰해 가지고 자연의 이제 가장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 서서히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지식을 오직 하나의 논점으로 집중시켜서 살펴보고자 하자. 이제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하나의 포커스를 두고. 인간이 가진 최초의 감정은 자기 생존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최초 배려는 자기 보존에 관한 것이었다. 땅에서 나는 생산물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되었다. 굶주림이나 그 밖의 욕구가 그에게 그때그때 다른 생활 방법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종을 영원히 번식시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감정이 전혀 없는 이 맹목적인 경향, 종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경향은 동물이건 인간이건 다 똑같죠. 이런 경향은 다만 하나의 순수한 동물적인 행위밖에 낳지 못했다. 욕망이 충족이 돼버리면 남성과 여성은 이미 서로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그냥 애 낳고 사라지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어머니 없이 살 수 있게 되면 곧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문입니다. 야, 모성애라는 게 본성적인 것이라면, 사회적인 이러한 산물이 아닌 것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은 애에 대한 애착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는 없을 거야. 이것이 원시의 인간 상태였다. 최초에는 순수한 감각에만 국한되고 자연이 준 선물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아무것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동물의 생활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나무가 높아서 그 과일에 손이 닿지 않는가 하면은 또 동물들끼리 같은 과일을 따먹으려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나운 동물이 노려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신체의 훈련에 힘써야만 했다. 동작을 민첩하게 하고 빨리 달려야 했으며 싸울 때에는 강자에게 양보해야만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양보했던 것을 다시 다른 데에서 보충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민하고 고충도 늘어났다는 거죠.
토지나 기후 또는 계절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생활 양식에 차이를 가져오게 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는 불모의 세월이나 장기간에 걸친 엄동이나 찌는 듯한 여름이 그들에게서 새로운 생활 방법을 강요했다. 바다나 강가에서 그들은 실과 바늘을 발명하여 어부가 되고 어식민족이 되었다. 뭐 빙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조한 그런 시기, 이런 시기 때 이제 생활 양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숲속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활과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사냥꾼이 되고 전사가 되었다. 추운 지방에서는 자기가 잡아온 동물로 이제 가죽 만들어서 옷을 지어 입었다. 우레나 화산 또는 어떤 행운에 따라서 그들은 불을 알게 됐고 그것을 추운 겨울에 대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삼았다. 그들은 이 원소를 보존하고 이것을 다시 생산하여 마침내는 지금까지 날 것으로 먹던 고기를 조리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시 상태 인간의 어떤 생활 모습에 대한 묘사죠. 이와 같이 여러 사물을 스스로에게 또 인간은 상호간에 이제 되풀이해가지고 적용한 결과 어떻게 됐다? 인간의 정신 속에는 자연히 어떤 관계에 대한 지각이 생기게 되었다.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대소, 강약, 지속, 비겁, 대담과 같은 이러한 말들이나 무의식 중에 필요에 따라 비교되는 개념에 따라 표현하는 관계는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어떤 반성,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의식적인 신중함을 낳게 했는데 그것이 그의 안전에 가장 필요한 경각심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은 발전의 결과인 새로운 지식은 다른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인간에게 자각하게 함으로써 그 우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인간은 동물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방법을 연습하고 여러 가지 계략을 통해서 그들을 속였다. 그리고 몇몇 동물들은 싸우는 힘에 있어서나 달리는 속도에 있어서는 인간을 능가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은 자기에게 유용한 동물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되고 자기에게 해를 주는 동물에 대해서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 이리하여 인간은 스스로에게 눈길을 보냄으로써 그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자존심이라는 게 생겨났고 존재의 서열을 이제 거의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인류라는 자기의 종이 가장 높은 서열에 위치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일찍이 개인으로서도 우수함을 요구하려는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당시 그와 같은 다른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관계가 현재 우리와 우리 동포들의 관계와는 달라가지고 당시 인간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만큼이나 교섭이 빈번하진 않았으나 그 동포들이 이제 그의 관찰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시간이 이제 흐름에 따라서 그는 동포들 사이나 이성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나타난 일치점에 따라서 자신이 아직 느끼지 못했던 일치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도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이 나와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중요한 진리가 그의 머릿속에 확립되자 추론법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그보다 더욱 재빠른 예감에 따라 그들은 규칙을 지키게 되었다. 이 규칙은 그가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그들과 함께 지키기에 합당한 것이었다. 안락의 추구가 인간 행위의 유일한 원동력임을 경험에 따라 배우게 된 인간은 그래서 공통된 인간관계에서 이해관계에서 동포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와 그보다는 드물지만 경쟁을 위해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도움받을 상황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락을 추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본능이었다는 거고 첫째의 경우에 그는 가축들의 무리들처럼 동포와 결합하거나 기껏해야 일종의 자유로운 협동에 따라 결합하였다. 그 협동은 아무도 구속하지 않았고 그 협동을 이루기 위한 일시적인 요구가 존재하는 동안만 잠깐 지속되었다. 둘째의 경우에는 각자는 만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때로는 폭력에 호소하기도 하고 자기가 약하다고 느끼면 재주나 교지를 써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다. 뭐 여기까지는 뭐 딱히 뭐 이렇게 반박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이와 같이 해서 사람들은 어느새 피차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서로 이득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되었다.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다만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서로 약속 지키면서 함께하는 게 이득된다라는 것으로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먼 장래의 일에 마음을 쓰기는커녕 내일의 일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일의 일 생각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야. 여기서 단정 짓기가 어려워. 가령 사슴을 잡으려고 할 경우에 각자가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만일 토끼 한 마리가 마침 어떤 사람의 손에 닿는 곳을 지나간다면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토끼를 쫓아가서 붙잡아 버린다. 그 때문에 자기 동료가 이제 사슴을 놓치게 된다. 아니 내가
같이 사슴 잡자고 했는데 옆에 토끼 지나갔다고 토끼 잡아가지고 동료들이 결국 사슴을 놓치게 된다는 이런 사실들 있죠. 이런 것들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소가 봤을 때. 이러한 교섭을 하는데도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떼를 지어 사는 새들이나 원숭이들보다 세련된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고급진 언어가 딱히 필요 없었다라는 거네. 음절이 분명치 않은 외침, 뭐 의성어 같은 것들일 수도 있고 많은 신용들, 그리고 몇몇 모방음이 오랫동안 일반적인 언어를 구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어느 지방에서나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약간의 분절된 관습적인 음이 첨가됨으로써 그 지방의 특유의 언어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언어가 진화하면서 이렇게 언어가 성장해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조잡하고 불완전했고 그 언어는 오늘날에도 많은 미개 국민이 쓰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했다. 시간의 급박한 흐름으로 내가 할 말은 많아지고 초기에 있어서 진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으므로 나는 여러 세기를 화살처럼 날아다닌다. 왜냐하면 사건의 연속이 느릴수록 그 묘사는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초기의 진보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욱 신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정신이 계몽됨에 따라서 기능이 점점 향상되었다. 머지않아 재년대로 아무 나무 아래에서 잠들거나 동굴 속에 틀어박히거나 하지 않게 된 인간들은 어떻게 됐다? 견고하고 잘 드는 돌도끼와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나무를 자르거나 흙을 파거나 나뭇가지로 오두막을 만드는 데 쓸모가 있었다. 점차 사람들은 그 오두막에 진흙 같은 것으로 벽을 바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때가 바로 가족이 형성되고 그 구별이 생겼으며 일종의 사유재산을 도입한 최초의 혁명시대이다. 선사시대의 이제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이제 최초의 집단 생활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화가 되기 이전 상태로 본업이라든가 직업 같은 게 생기기 이전을 루소가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싸움의 원인이 되었을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자, 사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미 구석기 시대는 아니지.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도입됐다라고 봤을 때는 언제예요? 사실상 족장이라던가 부족을 지배하고 계층이 생길 때 사유재산이 나타났다라고 보통 보죠.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만약에 계층이 생겼다고 본다면 사유재산이 말이 되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구석기 시대에는 사유재산의 여부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처음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나갈 힘이 있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강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이 거처를 스스로 지키고 뭐 내 부족을 지키고 내가 가진 거 뭐 내 주변의 것들을 지켜나갈 힘이 있다고 느낀 것은 강한 자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자들로서는 어떻게 됐다? 이런 강한 자들을 몰아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했다? 오히려 강자들을 모방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실속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강하다고 해서 차라리 위험이 된다고 몰아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강한 자를 모방하는 게 도움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한 전부터 오두막을 갖고 있던 자들로 말하면 아무도 이웃의 오두막을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때부터 이미 네 오두막 내 오두막이 나뉘었을 수도 있어.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빼앗으려면 그곳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큰 싸움을 벌이는 모험을 감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험을 감행하는 애들이 있지. 이윽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식이 공통된 거처에서 함께 사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자 처음으로 인간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었다. 함께 생활하는 습성이 가장 친밀한 감정이라 할 수 있는 부부애와 부성애를 낳게 했다. 이는 어떤 가족이든 상호간의 애착과 자유가 그 유일한 유대가 되어 있으므로 더욱 긴밀히 결합된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했던 남녀의 생활 양식 속에 처음으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여성들은 집안에 점점 머물고 오두막과 어린 것들을 돌보는 데 익숙해졌으며 남성들은 가족의 생활용품을 찾으러 나갔다. 남성과 여성은 전보다 다소 유약한 생활로 말미암아 그 사나움과 원기를 어느 정도 잃어가기 시작했다. 사회화되면서 어떤 야수성을 조금씩 잃어갔다라는 식으로 보는 거네. 그죠? 그러나 각자가 뿔뿔이 헤어지면 전과 같이 야수와 싸우기가 불리하지만 대신에 공동으로 야수들과 싸우기 위해 모이는 일은 전보다 쉬워졌다.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간소하고 독립된 생활을 하며 매우 한정된
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명한 도구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었고 그들의 선조들이 알지 못했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이 여가를 활용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무의식 중에 스스로에게 부과한 최초의 속박이며 그들이 자손을 위해 마련한 불행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다. 불행의 시초가 뭐야? 발명한 도구들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여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불행의 시초라는 거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연약하게 만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안락함이 습관이 돼버리자 별다른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안락함이 실질적인 욕구로 변질되어 버렸으므로 그것이 없는 고통은 안락이 없는 고통은 안락이 있을 때 즐거웠던 만큼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애초에 이런 어떤 안락의 욕구라던가 많은 스펙트럼이 넓은 범위의 욕구가 없었는데 안락해지고 도구를 사용하고 하면서 인간의 육체 정신이 약해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고 권태 같은 게 생겨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은 안락을 누려도 딱히 행복을 못 느끼는 상태, 안락을 누려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안락을 잃으면 오히려 몹시 불행해졌던 것이다 라고 루소는 보는 거네. 그러니까는 루소가 자연상태의 원시인 상태보다 점점 발전하고 도구 사용하고 문명화돼 가면서 없던 고민이 생겨나고 없던 고통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런 점이죠. 여기서 우리는 각 가족들 속에서 어떻게 하여 무의식 중에 말이 사용되어 일정한 언어로 완성되었는가를 좀 더 전보다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특수한 원인이 점점 언어를 더 필요하게 만들고 언어를 어떻게 널리 보급시키고 발달을 촉진시켜 왔는지 추측할 수도 있다. 큰 홍수나 지진이 인간을 살고 있는 지역을 물과 낭떠러지로 에워쌌던 시절이 있었고 지각의 변천이 대륙의 몇 부분을 잘라서 섬으로 또 만들어냈고 대륙의 삼림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사람들 사이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섬에서 서로 가까이 하면서 함께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공통된 방언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것도 언어학자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생활 환경,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 새로운 물체,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언어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섬의 주민들이 처음으로 항해를 했을 때 대륙에 사는 사람들에게 언어의 사용법을 퍼뜨렸다고 할 수 있다. 사회와 언어는 섬에서 비롯되었으며 대륙에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적어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된다. 이거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완성된 언어를 사용하고 이미 완성을 시켰다라는 것은 좀 억측이죠. 그죠? 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숲속을 방황하던 사람들도 보다 안정된 장소를 얻게 되었으므로 점차 서로 근접하여 무리를 이루고 드디어 각 지방에서 개개의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들은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서가 아니라 풍속과 성격에 따라서 같은 생활 양식이나 음식에 따라서 또는 기후나 공통된 영향에 따라서 결합되어 있다. 끊임없이 이웃이 되어가는 상태는 드디어 각각 다른 가족 간의 결합을 촉진시키기 마련이다. 자, 젊은 남녀들이 이웃이 되어 오두막에 살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자연이 요구하는 일시적인 성적 교섭이 거듭되는 상호 왕래로 말미암아 즐겁고 영속적인 또 다른 교섭을 낳게 된다.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물을 고찰하는데 비교하고 이런 데 익숙하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가치와 미라는 관념을 얻게 되고 그것이 다시 좋고 나쁨에 대한 감정을 낳는다. 자, 여기서 끊어보면 서로 같은 생활 양식이라던가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 기후의 공통된 영향에 따라서 같은 기후 영향에 따라서 결합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돼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유사한 사람들끼리의 결합을 촉진시키면서, 그리고 성적인 교섭도 일어나면서 서로 상호 왕래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교섭이 생기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물들을 고찰하면서,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더 나은 것, 더 모자란 것, 더 괜찮은 것, 더 불편한 것들을 따지게 되고 그것이 선악관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감정을 낳게 되었다라는 루소의 추론인 거죠. 원래 이제 어떤 비교의 대상이라는 것이 딱히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식들이 더 커졌다라고 언어만 비롯해도 언어만 봐도 그렇잖아. 우리 언어랑 다른 언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가 있잖아. 사용하는 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 쟤네 언어랑 우리 언어랑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서로 자주 만나는 동안에 사람들은 벌써 서로 만나지 않고는 못 베길 지경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시 상태, 자연 상태, 사회화 이전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 사회화 이전 상태는 뭐 서로 만나건 말건 관심이 딱히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고 너무 많은 걸 깨닫고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지경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정신 속에 일종의 부드럽고 달콤한 감정이 흘러들어가지고 때때로 극히 사소한 반박을 받게 되면 격렬한 분노를 느낀다. 사랑과 함께 질투도 같이 싹튼다. 불화가 승리를 차지하면 정열 가운데 가장 감미로운 것이 인간의 피로 얼룩지게 된다. 여러 가지 관념이나 감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정신과 마음이 훈련됨에 따라서 인류는 점차로 유순해지며 결합이 확대되고 유대가 강화되었다. 사람들은 오두막이나 큰 나무 주위에 자주 모이게 되었고 연애와 여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노래와 춤이 틈을 내어 모여들은 남녀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일거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저마다 남을 주목하고 자기도 주목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윽고 남에게서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그냥 뭔가 보여주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사회와 가정 속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거를 자꾸 과시하려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겨났다? 문명사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노래를 가장 아름답게 부르고 춤을 가장 잘 추거나 얼굴이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억센 사람, 재주가 가장 뛰어난 사람 또는 말을 가장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불평등을 향한 그리고 악덕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했다. 자, 여기서 루소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악이라고 보는 거죠. 뭐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내게 부족한 것들, 남에게 있지만 내게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것들을 인식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재주를 가진 사람에 대한 질투라던가 동정심을 넘어가지고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생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악덕으로 가는 그 발판을 다지는 첫걸음이기도 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최초의 선택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허영심, 경멸, 또 한편으로는 수치와 선망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효묘에서 생긴 발효소가 말이 자꾸 꼬여. 새로운 효묘에서 생겨난 발효소, 탄생시킨 게 마침내 행복과 순결에 대한 불길한 합성물을 낳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존경이라는 관념이 그들의 마음속에 형성되자마자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에겐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리고 내가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면 무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힘이 있을수록 더 그랬겠죠. 이로부터 예의범절의 의무가 심지어는 미개인들 사이에서도 생기게 되었으며 고의적인 범행은 모두 모욕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초래되는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그 피해 자체보다도 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기의 인격에 대한 모욕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자기가 받은 모욕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할 만큼 벌을 가했으므로 복수도 더 포악해지고 살생까지 저지르게 되어 인간은 한층 잔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같이 모여 살면서 네가 나았니? 내가 모자르니? 하다가 더 나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고 더 모자른 놈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생겨나면서 결국 그 무시라는 감정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 나의 복합적인 감정에 있어서 촉매제가 돼가지고 나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그 분노를 유발시킨 것 때문에 이걸 거부하면은 누구도 무사하지 못하는 자연 상태가 그렇게 약간 타락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결국 뭉쳐 살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요악으로서, 그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미개 민족이 도달한 단계였다. 층층이 겹겹이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결국 도달했던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몇몇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념들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고 또 이들 민족이 이미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잔인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최초의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원래 잔인했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식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루소는 보는 거예요. 근데 한편 원시 상태에 있는 사람만큼 온순한 자는 없었다. 루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비교도 없었고
남에 대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없었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열등감도 별로 없었으며 그냥 순리에 따라서 자고 먹고 싸고 살았다는 거야. 당시 사람들은 자연에 의해 짐승들의 어리석음과 사회인의 꺼림칙한 지식의 중간에 놓여져 가지고 본능과 이성에 따라서 자기를 위협하는 악으로부터 몸을 수호하는 데 그치고 자연스러운 연민으로 인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제한적인 어떤 감정과 이성이 있었으며 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굳이 해칠 필요가 없었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지 않았다. 이건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동물을 해치고 동물을 죽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의류로 썼다면 파괴라던가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어떤 공격성이라는 것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알아볼 수 있잖아. 뭐 늑대가죽, 사자가죽 같은 거를 벗겨서 썼다. 뭐 이런 것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발톱 같은 것들을 떼가지고 무기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발톱을 떼거나 아니면은 그런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쓰려면 그 대상을 죽여야 되잖아. 죽이는 과정에서 파괴적인 그런 욕망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 그런 파괴적인 욕망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 다른 인간을 해칠 수 있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상대방을 해칠 마음이 우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회와 이전의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거의 뭐 과대 해석으로 해가지고 뭐 아담과 같은 인간을 스스로 창조해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루소의 오류지 이거는. 왜냐하면 현자 로크의 격언과 같이 사유가 없는 곳에는 범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네. 이게 인간 오성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동의 안 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건 아니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더라도 범죄로 규정하냐 규정하지 않느냐는 사회 공동체 그 관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 그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회가 시작되고 어느덧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되기에 이르자 그들에게는 원시적 구조에서 물려받은 것과는 상이한 성질이 요구되었고 도덕이 인간 행위 속에 점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어디에서? 사회가 형성되면서 서로 지식을 물려받으면서 그죠? 그리고 법률이 있기 전에 각자 자기가 받은 보복의 유일한 판정자였고 스스로 개인이 복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적합했던 선은 새로운 사회에는 더 이상 적합하게 되지 않았으며 범행의 기회가 점점 사회에서 많아짐에 따라 처벌은 더욱 엄해질 수밖에 없었고 복수의 두려움이 법의 제재를 대신하는 이러한 상황이 왔다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전보다는 인간들의 인내심들도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자연적인 연민 상태도 이미 변질성을 띠고 있었지만 인간 능력의 발달 시기는 원시 상태의 게으름과 현대의 이기주의가 낳은 맹렬한 활동 사이에서 올바른 중용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견실했던 시기였음이 틀림없다. 언제가 이 게으름과 이기주의 활동 속에서 중용을 유지한 시기야. 바로 이 인간 능력이 발달하고 있었던 그 시기, 사회화가 되는 시기와 원시 시기의 그 중간 시기, 그죠? 교육을 통해서 이전에 인간들이 조상들이 습득했던 지식을 조금씩 물려받으면서 생활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시기, 완벽히 공동체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서로 필요에 따라서 한두 명씩, 4-5명씩 모여서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의식주라던가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시기. 사회적인 문제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질적일 수가 있으니까 공동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는 어땠다? 조금이나마 그래도 가장 행복하고 견실한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루소가 보는 거죠. 그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해 볼수록 이러한 상태가 가장 혁명이 일어나기 어려운 인간에게 최고로 바람직한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했던 혐오스러운 우연에 의하지 않았던들 인간은 이 상태에서 이탈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럼 혐오스러운 우연이 무엇이었을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혐오스러운 우연이 사유재산이었을까? 과연 무엇일까?
미개인이 대부분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인류가 영원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 이 상태는 참으로 세계의 청년기라는 점, 그리고 이후의 모든 진보는 표면상으로 그만큼 개체의 완성으로 향하긴 하는데 사실상 종의 노쇠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자, 중요한 얘기죠, 이거. 인간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만큼은 그것이 최초의 인간의 본성이었다라는 점으로서 자연 본성에 대한 인류가 지니고 있었던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세계는 전성기였을 뿐인데 전성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쇠퇴기와 추락하는 노쇠기가 도래하기 직전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의 진보는 그죠? 과다 출혈처럼 너무 많이 뿜어져 나온 거야.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그게 완성처럼 보이긴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내적으로는 그게 또 다른 불행과 불화의 씨앗, 멸망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고 거기에 물을 주고 있었다라고 루소가 보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누추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 한 짐승 가죽을 가시나 물고기 뼈로 꿰매가지고 옷을 만들거나 새털이나 조개 껍데기로 몸을 치장하던 구석기 신석기 시대, 몸에 울긋불긋 색을 칠하면서 활과 화살을 만들고 다듬고 잘 드는 돌칼로 몇 개의 고기잡이용 카누나 조잡한 악기를 만드는 데 그치는 한 요컨대 다른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나 기술에만 전념하는 한 인간은 그 본성에 따라 자유롭고 건장하고 선량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자마자,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끼자마자, 그러자마자 평등은 소멸되고 사유가 도입되었으며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광대한 산림은 아름다운 평야로 변했으며 평야를 사람들의 땀으로 기름지게 만들어야 했고 머지않아 그곳에서 수확과 함께 노예제도와 빈곤이 싹트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야, 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구나, 드디어. 자기의 이 구체적인 사상의 핵심을 드디어 펼쳐 보이는구나, 이 보따리를. 그죠? 자, 야금과 농업은 이러한 거대한 혁명을 낳은 두 가지 기술이었다. 시인의 눈에는 인간을 개화시키고 아울러 인류를 타락시킨 장본인은 뭐다? 인류를 타락시킨 장본인은 뭐야? 금과 은이지만 철학자가 봤을 때 그것은 뭐다? 철과 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루소의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금과 은은 사유제도와 사회에서 비롯되는 거고 사회의 폐해를 상징한다라고 하네요. 디드로도 백과전서의 농업 항목에서 농업이 소유권을 만들어낸 기원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하네. 약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볼 법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유발 하라리도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참조 도서로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그 어느 것도 아메리카 미개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덕분에 그들은 여전히 미개인으로 남아 있었다. 다른 민족도 이 기술의 한쪽에만 힘을 기울였던들 여전히 야만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빠르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보다 꾸준하게 보다 고도로 문명화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아마도 철이나 밀, 이러한 농업 관련된 것에 기술을 도입했던 것들, 역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철을 알고 사용하게 되었는가를 추측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기원전 4, 5세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한 채 광산에서 철강색을 캐내고 용융시키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냐면은 새로운 제품과 어떤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물체들이 나타났을 때, 그죠? 어떤 대상들이 나타났을 때 인간 이성이 물론 고대인들이라고 해서 없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원시인들이라고 해서 이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진화가 좀 덜 된 상태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성이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미지의 것을 가공하고 다듬고자 하는 욕구나 호기심은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산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철강석 캐내고 파내고 그냥 갖다 놓고 저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용융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광산은 나무도 풀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으며 자연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비밀을 알리지 않으려고 무척 고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우연히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방법이 발견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용해된 금속성의 물질을 토해내어 관찰자들에게 이 자연의 작용을 모방하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리라고 추측되는 화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뭐 화산 폭발 같은 것들, 우연한 어떤 불의 이러한 발견 같은 것들이 그런 철강석 같은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아울러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언젠가는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토록 오랜 옛날부터 예상을 했다면 그들에게는 이만저만한 용기와 성견지명이 있지 않았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은 그들의 정신 속에 애초에 상정되고 있었던 상태보다 더욱 많은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육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험과 서로 사회를 만들고 뭔가를 공유하고 함께 지냄으로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공유될 수가 있었고 그런 공유가 되는 것들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일반화되면서 사회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요소로서 필수 요소로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필요악이자 악덕이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제부터 나오는 농업의 경우는 어떤가 해가지고 이 루소가 이 농업이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뉘앙스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